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누구나 다 관심을 갖는 주제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냐는 것일 텐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좀 더 내릴 거고 전국적으로도 전세 가격이 내림세가 이어질 거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 좀 들어보겠고요. 한국전력이 하반기에는 흑자로 전환할 것 같다는 소식, 그리고 노르웨이의 국영기업이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소식까지 챙겨서 들어보겠습니다. 6월 27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중요한 경제 뉴스들을 제 시간에 딱 맞게 배달해드리는 전문 뉴스 배달꾼 세 분이 오늘도 제 앞에 나와 계십니다. MBC 양효걸 기자, 남국민 경제뉴스 큐레이터,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양효걸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 네.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다 관심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네. 집값 전망. 네. 이제 상반기는 끝났고 하반기에는 어떨 건가 이제 궁금들 하실 텐데, 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보고서가 나왔나 봐요. 네. 어제 이제 발표가 된 건데요. 올해 하반기 부동산에 대한 전망을 내놨는데 요약하자면 그러니까 집값, 그러니까 매매 가격의 하락 폭은 줄어들지만 결국 전체적으로는 하락세를 유지할 거다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좀 보면요, 연구원 측은 올해 하반기에 전국 집값이 추가로 0.7% 정도 떨어지면서 1년 전체로 보면 4.8% 떨어질 거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예. 전세값도 마찬가지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8%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거 살아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집값이 이제 보이고 있는데, 이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자체는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 예. 그래서 이 상반기도 하락, 하반기도 하락이라고 해서 상저하저를 보일 거다라는 예측입니다. 1년 올해 전체로 보면 4.8. 네. 올해 맞습니다. 하반기만 보면 0.7이 떨어질 거다. 네. 그러니까 하반기에 하락폭이 좀 완만해질 거라는 뜻 같은데, 맞습니다. 올해 전체로 보면 4.8이라는 건 이게 어느 정도 느낌으로 떨어진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지난해 전국 연간 하락률이 4.7%였거든요. 그러니까 추세는 조금 바뀔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하락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하나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하반기에 낙폭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 같지만 또 기저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또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의 어떤 효과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년 하반기에 많이 내려서 네. 왜 그렇게 본다는 겁니까? 사실 집값 전망은 뭐 누구나 다 할 수는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고 근거가 뭔데? 라고 네. 다시 한번 물어봐 줘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지표들은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급매물도 소진이 되고요. 하지만 이 효과들이 좀 단기적이라는 게 연구원 측 설명입니다. 올 초부터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푼 효과가 있고요. 게다가 특례 보금자리론처럼 정책금융이 한 36조 원 정도가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된 게 상반기에 조금 효과를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제 오르나 보다 하는 심리는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됐지만 과거와 비교해 보더라도 현재 금리와 집값이 선뜻 집을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수준이 맞다. 그리고 경기 전체적으로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살짝 비유를 해보자면은 냉장고에 뭐 따뜻한 물 좀 넣어놨다고 해서 이 전체적으로는 장기로 가면 냉각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판단인 겁니다. 그래서 냉장고다 아직은. 네, 그래서 이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전국의 주택 전세 가격이 상반기에 한 6% 정도 떨어졌고요. 예. 하반기에는 여기에 한 2% 포인트 정도 더 얹어서 전체적으로 1년 동안 8% 정도 떨어질 거라는 예상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전세 시장만 보면 하반기에는 하락폭이 많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전세 끼고 사려는 사람이 이제 매매물이 좀 줄었고요. 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전세 수요가 다소 회복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말만 해도 이 전세 대출 받기가 너무 금리 때문에 겁이 났는데 지금은 물론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작년만큼은 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세값도 하락폭은 줄겠지만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거는 지속이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 전망이라는 거죠. 네. 최근에는 그 뉴스에 나오는 게 이른바 줍줍, 무순위, 아무나 네. 청약, 네. 운 좋으면 당첨, 네. 이런 것들이 좀 가끔 나와요 이제. 네, 맞습니다. 몇 년 전에 분양했다가 그 분양 신청하신 분이 뭐 좀 자격 계산 잘못해서 네. 그렇게 나온 건데
아마 그게 그때 분양가로 분양하는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원래 분양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이 주택 시장의 선행 지표라고 불리는, 그래서 앞서서 먼저 변하는 지표로 불리는 게 하나 있는데요. 한 시중은행에서 시세 총액, 그러니까 가격이 가장 높은 아파트만 50개만 묶어서 보여주는 수치가 있거든요. 이 수치가 11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최근에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일명 무순위 청약 예. 딱 2세대 나왔는데 사람들이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다운이 됐거든요. 분양가를 보면 일단 59제곱미터, 그러니까 20평형대는 6억 6천만 원 정도 되고요. 84제곱미터 30평형대는 한 9억 8천만 원 가까이 되지만 사실 현재 시세로 보면은 당첨되는 순간 5억 원 이상의 차익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네.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린 거고요. 결국 이제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부터 식고는 있는데 서울 수도권의 일부 단지에서는 여전히 사려는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이 마라톤도 처음에는 같이 출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가면 갈수록 모두가 속력은 떨어지는데 또 선두그룹하고 그렇지 못한 그룹 격차는 계속 벌어지거든요. 지금 예. 전체적인 경기는 식어가고 있지만 둘 사이의 격차는 더 뚜렷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아직은 겨울입니다. 그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봄이 오기는 오겠고 뭐 좀 온 것 같기는 한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값이 이렇게 살짝 반등하는 느낌 정도를 준 이유가 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서 그렇다. 네. 근데 올해는 못 갈 겁니다. 이게 이제 건설산업연구원의 주장이고 네. 그 말은 정부가 앞으로 규제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꽤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 말일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과 상황이 좀 궁금하긴 한데 아직은 규제 완화 쪽으로 방향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네. 일단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한번 변곡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하거든요. 이 발표에서 부동산 규제와 세금 문제 이걸 풀어줄 거라는 예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게 양도소득세를 지금 무겁게 매기는 중과제도가 있는데 예. 지금은 양도세율이 6에서 한 45% 정도인데 단기 거래, 그러니까 집 사고 금방 되파는 경우에는 60에서 70%까지도 올라가고요.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도 기본 세율이 한 20에서 30%포인트씩 막 더 얹어지거든요. 예. 근데 일단 지금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내년 5월까지는 일단 밀어놨습니다. 근데 밀어놨는데 이게 임시 방편이다 보니까 아예 이번에 규제를 새로 없애거나 완화하는 쪽으로 이제 불확실성을 좀 없애주겠다 이런 방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지금은 부동산 규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지역 이렇게 세분화돼 있거든요. 이 너무 복잡하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 지금의 이제 세 개 종류를 단순화해서 전체적으로 규제 강도를 낮출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 수도권 집값은 뭐 바닥을 찍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을 만큼 들썩들썩하는 것 같고 네. 앞으로 올라도 그 동네는 뭐 좀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네. 지방으로 내려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서 네. 이게 전국적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하는 질문이 별로 좋은 질문이 아닌 게 되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발표 자리에 나온 것도 수도권 외 지역은 지금 이제 분양률이 10채 중에 3채만 지금 팔린다는 거거든요. 거의 29.5%, 30%를 못 미치는데 이게 한창 때는 2020년, 2021년에는 분양률이 거의 100%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하고 지방 간 온도차가 더 벌어지는 상황이고, 인데 정책 금융이 제공되고 부동산 규제가 풀리면 그나마 남아있던 돈들이 특정 지역에 더 쏠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요. 결국은 부동산 시장 전체 연착륙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일부 지역 집값만 끌어올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일각에서는 서울 수도권 집값이 살아야 지방까지 온기가 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전체적인 경기 자체가 냉각되는 상황에서 서울 수도권 집값이 오른다고 지방의 미분양이나 물량 적체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로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반등을 근거로 지금 매수나 의사결정에 나서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경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기가 많이 퍼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네요. 전체적으로 냉장고 안에 있다고 지금 보는 거죠. 자, 박 작가님, 네. 한국전력이 네, 한국전력입니다. 3분기에는 흑자를 낼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네, 지난달에 한국전력이 발전사들한테 사오는 전기 도매 가격이 전기 요금보다 낮아져서 그런 전망이 나오는 건데요. 한전은 지금 거의 1년 반 넘게 전기를 사오는 가격보다 싸게 전기를 팔았습니다. 네. 한전이 사오는 전기 가격보다 전기 요금이 쌌다는 얘기입니다. 역마진 상황이죠. 예를 들어 4월만 해도 한전은 전기를 킬로와트 시당 165원 정도에 사와서 킬로와트 시당 146원 정도에 팔았거든요. 예. 19원 정도 적자입니다. 그나마 역마진 폭이 이것도 많이 준 거예요. 한창 비싸게 사올 때가 작년 12월인데
그때는 킬로와트 시당 막 267원 이렇게 사왔었거든요. 발전 회사로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이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점점 내리면서 전기 사오는 가격도 조금씩 떨어진 겁니다. 한전이 전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오나 봐요. 사오는 전기 겁니다. 만드는 회사들은 따로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사오는 구조로 되어 있죠. 음. 근데 이제 5월에는 143원 정도의 전기를 사왔는데 예. 전기요금 올해 1분기, 2분기 연속으로 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월에는 154원에 팔았습니다. 아, 1, 2분기 전기요금 올린 덕분에. 그렇습니다. 원가보다 비싸게 판 겁니다. 거의 20개월 만에 원가보다 비싸게 전기를 팔게 된 건데 예. 전기 만드는 데 필요한 유가랑 천연가스비는 내리고 전기요금은 올린 그런 영향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국제 유가랑 천연가스 가격이 유지가 된다면 낮게 유지되면. 네, 한전이 분기 기준으로 3분기부터는 흑자를 낼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고 한전이 최악의 상황을 지금 벗어난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물론 에너지 가격이 지금보다 안 오른다는 가정이 깔린 전망이긴 하고요. 그러면 하반기에 한국전력이 흑자로 전환을 하게 되면 네, 이제는 전기요금 안 올려도 됩니까? 3분기에 한 번 더 올려야 되냐? 아유, 그것도 여름에 어떻게 더 올려요? 네, 뭐 그러면서 총선이 다가와질수록 더 못 올린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흑자를 내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아니면 옛날에 냈던 적자까지 빨리 만회를 해야 돼서 그런 만회를 거예요? 해야 됩니다. 지금 쌓인 영업 적자가 45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안 올릴 수 있더라도 단계적으로는 계속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또 언제 올릴지는 알 수는 없고요. 근데 일단은 지금 자체로만 보면 한전이 손해는 안 보는 거고. 그렇습니다. 3분기부터는 그럴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지난 겁니다. 1, 2년간 손해 본 거 메우려면 더 올리긴 올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유가만 좀 떨어져 주면 네, 딱 좋은데 우리 그렇죠. 입장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게 마음대로 됐으면 벌써 뭐. 자, 남국민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 노르웨이 이야기인데 노르웨이의 국영 기업이 우리나라 제주 앞바다에 해상 풍력 단지를 짓기로 했다. 예, 이런 뉴스예요. 예, 맞습니다. 노르웨이에 에퀴노르라는 국영 기업이 있습니다. 예. 이 기업이 제주도의 해상 풍력 프로젝트의 지분 100%를 인수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제주도 북쪽 해상에 추자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신안 섬에 가까운 쪽에 있는데 이 주변에서 지금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추진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기업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만든 기업인데 이 기업의 모든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에퀴노르는 지금도 추자도 서쪽 해상에서 발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방금 말씀드린 프로젝트는 동쪽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호. 그러니까 동쪽 해상에서 진행되던 사업까지 모두 인수해서 추자도 주변의 인근 해상 풍력을 대규모로 통합 개발하겠다. 이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풍력 발전소가 이제 M&A 시장에서 거래됐다는 뜻일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얼마나 한데 했었대요? 이번에 가격이? 인수 금액을 정확히 밝히진 않았는데요.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1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리에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이때 에퀴노르가 한국에다가 2천억 원 가량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후에 이 프로젝트 인수 소식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2천억 원을 모두 인수에 쓰진 않았겠지만 이 투자금 안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인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주변에 이제 바람이 얼마나 어디서 불어오는지 어떻게 불어오는지 이런 걸 조사하는 단계라서 예. 프로젝트 인수를 해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거거든요. 그런데 회사 쪽이 밝힌 계획에 따르면 이번 투자 규모는 앞으로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더 짓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말하자면 삽을 푸기 전 이제 풀까 말까 고민을 한 단계였던 거죠. 근데 앞으로는 추자도 인근의 바다에 이제 단단히 고정해서 세우는 바닥 고정식 발전기를 많이 세우는데요. 예. 이 발전량을 다 합치면 최대 1.5 기가와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요. 원전이 한 기에 한 0.8에서 1 기가와트 정도 발전량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원자력 발전소 1개 반 정도? 예, 뭐 1개 반 혹은 2개에 가까운 규모를 바다 위에 짓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굉장히 큰데요. 계획대로 모두 다 투자를 하면 18조 원 가량 규모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자도에다 세우는 게 아니라 추자도 앞바다 인근 바다에다가 예. 바다의 바닥에다가 뭘 받고.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발전기 타워를 세워서 이제 풍력 발전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바다에서 하는 것 중에는 좀 이렇게 떠다니면서 그렇게 부유식으로 하라는 것도 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거는 참 좋기는 좋은데 태풍 오면 그거 다 날아가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는 태풍이 자주 오니까 네, 그런 고민이 좀 있었어요. 아예 노르웨이 기업은 그래서 그냥 아예 땅에다 고정하는 걸로. 네. 근데 노르웨이 기업이
노르웨이 근처에도 바다도 많고 바람도 많이 불 텐데 왜 여기까지 왔대요? 왜냐하면은 한국이 앞으로 해상 풍력 발전에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에 정부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해상 풍력 발전을 2030년까지 14.3기가와트까지 늘리기로 했는데요. 예.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지금 발전량의 100배가 넘는 목표입니다. 지금의 풍력 발전의 100배가 돼야 된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7년 사이에 100배가량 발전량을 늘린다는 건데요.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해상 풍력 발전소를 설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해상 풍력에 적용되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가중치, 어려운 말인데 줄여서 이걸 REC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굉장히 높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무슨 이게 뜻이에요? 뭐냐면요. 예. 지금은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전은 전기를 팔기만 하잖아요. 예. 근데 대신 어떻게 해오냐면 발전 회사들한테 사옵니다. 음흠. 근데 이 발전 회사들은 팔 때 신재생 에너지를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팔아야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석탄 발전만 하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석탄 발전만 할 거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좀 늘리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일종 인센티브인데요. 그런데 이 의무량이 방금 말씀드린 가중치가 곱해지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은 1이면은 그냥 1메가와트 팔았을 때 그런 할당량 1만 나가는데 이걸 2, 3 이렇게 올려주면 하나만 사와도 3개로 인정해주는 그런 이제 유인을 주는 거죠. 풍력 발전 1메가와트를 하면 이건 2나 3메가와트로 쳐준다. 네. 지금까지는 해상 풍력은 이 가중치가 2였거든요. 예. 이걸 앞으로 2.5로 높여줬습니다. 지금 태양광은 한 1 초반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훨씬 이제 많은 이제 인센티브를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아직도 신재생 에너지가 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예. 이거를 많이 이제 하게 되면은 발전 사업자들은 이 발전소 많이 늘려놔야겠다 우리도 그런 유인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부가 앞으로 밀어주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하라는 뜻일 텐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잘 안 하나 봐요. 노르웨이 기업까지 와서 해야 되는 거 보면. 지금 상황은 아직까지는 외국 기업들을 외국 자본이 많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얼마 전까지는 한국에선 태양광이 가장 큰 투자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해상 풍력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고 이런 분위기를 보고 외국 기업들이 더 발빠르고 규모가 크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보조금을 좀 주는 겁니까? 우리 세금으로?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가중치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여러 가지 이제 거기 어려운 점이 앞바다에 이제 인허가 이런 네. 부분도 어렵고 많은 이제 반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신속하게 해준다 이러면서 투자 유치를 많이 한 겁니다. 인허가 빨리빨리 하고 그런 환경 만들어주면 돈은 되나 봐요. 우리나라에서 풍력 발전하는 게. 바람은 좀 많은가 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래도 풍력이나 뭐 태양광이 좀 부족하다 이런 좀 인식이 있잖아요. 예. 근데 확실히 이제 풍력이 많다고 소문난 곳에 비해선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도 풍력이 좋은 곳이 있습니다. 특히 해상 풍력이 좋은데요. 제주도 인근,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주도 인근이나 전남, 경남 해안은 그래도 풍력이 꽤 풍부한 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닷바람은. 예, 그러니까 워낙 이쪽은 바람이 좋으니까 예. 이 지역에는 투자가 집중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 맞춰가지고 정부도 이제 길을 깔고 있는데 이 길이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해상 풍력이 늘어나긴 건 좋은데 예. 전기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까지 전기를 못 가져오는 게 문제였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돈을 들여가지고 수도권까지 이어지는 전기 고속도로도 놓아준다. 그렇기 때문에 저 멀리서 마음껏 풍력을 지어서 예. 수도권으로 가져오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커다란 바람갭이 돌아가는 풍력 발전들이 있긴 있었는데 네. 저기 저 대관령 넘어가도 네. 있고 제주도가도 있고 그게 다 우리나라 기업이 뭘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기업은 그런 부품이나 이런 거 그런 거 공급하고 주로 외국 회사가 만들었나 봐요. 그게 아직은 우리나라가 안 되나 봅니다. 예, 아직은 외국계 자본, 외국계 기업들이 많이 주도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예. 지금 말씀드린 해상풍력 투자 분위기도 외국 자본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투자 운용사가 있습니다. 예.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 이름대로 덴마크 쪽 자본인데 4,500원 규모를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기로 했고요. 발전소 지으려고. 네, 예. 세계 최대 풍력 발전 업체가 있는데 베스타스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은 아시아 태평양 본부가 싱가포르에 있는데
이거를 아예 한국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상황은 외국 기업, 외국 자본들이 좀 주도를 하고 있다. 왜냐면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렸던 덴마크, 뭐 노르웨이 이런 곳은 굉장히 해상 폭력이 발전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이런저런 공장들이 많은데 앞으로 뭡니까? 그게 RE100인가에서 네. 그 재생에너지를 100%다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뭐 그런 규제 같은 게 만들어지면 네. 우리나라 공장들은 우리나라에서 그 깨끗한 전기를 써야 되는데 다들 우리나라 전기는 깨끗한 전기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아리백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 거기에 원전도 포함이 안 되고 하면은 한국에서 많이 곤란한 상황인 거죠.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으로 만든 전기가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공장 들고 어디 딴 데 나가야 돼요. 하는 경우들이 꽤 생길 수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많이 만들어야 되기도 하나 봐요. 네. 그렇군요. 자, 풍력 발전도 계속 좀 늘어나는 것 같고 태양광에서 풍력으로 조금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인가 봅니다. 예, 지금 분위기가 이제 태양광 투자는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또 앞으로는 지금까지 많이 개발 안 한 자원인 해상 풍력을 많이 발전을 한다 이런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바람은 좀 많이 좀 잘 불어줬으면. 네. 바람이 돈이 될 줄은. 맞습니다. 태풍이 또 안 몰랐으나. 불어주고. 네. 자, 박 작가님. 네. 정부가 라면 값 좀 낮춰라. 네. 정부까지는 아니고 기재부 장관이 한마디 그렇게 해서 또 라면 회사들은 주가도 내리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제분업체 밀가루 만드는 회사들한테 밀가루 가격 내리라는 얘기를 했나 봐요. 예.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라면 가격 인하는 기재부 장관이 나섰다면 이번엔 농림부가 나선 건데요. 밀 수입 가격이 예전보다 내려갔으니까 원료 가격 내려간 걸 판매 가격에 좀 반영해 달라라고 농림부가 어제 제분업체들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예. 농림부가 이렇게 밀가루 가격을 내려달라고 요구를 하는 건 기재부 장관이 나서서 라면 가격 인하를 언급했더니 라면 업체들이 국제 밀 가격이 내렸어도 제분업계에서 밀가루 가격을 내리지 않아서 라면 가격 인하가 어렵다. 이렇게 항변을 하니까 네. 그럼 일단 밀가루 가격부터 조정을 하겠다라고 나선 모양새입니다. 근데 실제로 국제 밀 가격이 얼마나 내렸냐면 예. 작년 5월에 선물 가격입니다. 작년 5월에 톤당 419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근데 그때 정점을 찍고 지금은 이제 톤당 243달러, 거의 반 정도 떨어진 건데 선물 가격이 뭐 밀 가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밀가루 가격도 좀 내릴 여력이 있지 않느냐라는 게 농림부의 입장이고요. 반면에 밀 선물 가격이 제품에 반영되기까지는 적어도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어서 네. 지금 생산되는 밀가루의 원료는 가격이 폭등했던 시점에 산 거다. 그러니 당장은 가격 인하를 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떨어진 선물 가격으로 지금 계약을 해도 빨라야 3분기 말이나 돼야 밀가루 판매 가격이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게 제분업체들의 설명이거든요. 게다가 밀 가격은 떨어졌을지 몰라도 인건비나 전기요금 같은 제반 비용이 작년에 비해 많이 오른 상황이라서 예. 단순히 밀가격만 놓고 가격 인하를 하는 건 쉽지 않다라는 게 업체들의 입장입니다. 어제 농림부가 제분업체가 7월에 가격을 내리는 걸 검토한다라고 보도자료를 냈던데 실제로 가격이 내려갈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긴 합니다. 밀가루 회사들이 7월에 가격 내리는 걸 검토한다는 보도자료를 농림부가 냈어요?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7월이면 바로 다음 달인데.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내려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일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밀가루 가격이 아직 안 내려왔다. 네. 밀 가격은 내렸지만.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양효걸 기자, 남국민 경제뉴스 큐레이터, 박세훈 작가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